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청문회장 시간은 간다. 서로 발목만 잡고 보는 사람은 뒷목 잡는다. 또 청문회를 보면 탕이 생각납니다. 무슨 탕이냐고요? 맹탕, 허탕, 골탕, 탕탕탕. 네. 6월 25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달에 있었던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충격적인 당시 사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당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고요. 치가 떨리는 장면들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 31일 오전에요. 60대 남성이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었죠. 그 안에 있던 CCTV에 찍힌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네. 네, 한 남성이 인화물질 든 통을 열더니 인화물질을 지하철 바닥에 마구 뿌립니다. 어머나.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어머머. 바닥이 미끄러운 탓에 몇몇 승객들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재빨리 일어나서 몸을 피하자 그 순간 지하철에는 어머나.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고요. 검은 연기도 차오르기 시작하자 승객들은 모두 옆칸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 옆칸에 있던 승객들도 불길을 피해서 급히 대피하기 시작하는데요. 승객들끼리 뒤엉키고 연기까지 퍼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열차 안.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피하다가 결국 마지막 막다른 칸에 몰리게 된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열차는 지하철은 하재근 평론가님 기관사분은 저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아채지는 못했을까요? 그러면 저 열차는 당시에 이 운행 중이었을까요? 그러면 열차 문이 열지도 못하고 저 승객분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만약에 기관사가 저 상황을 늦게 알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다행히 천만다행히 일찍 알긴 했는데 어쨌든 저 순간에 승객들은 정말 크게 놀랐을 것이고 네.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인화물질 뿌려지자마자 깜짝 놀라서 막 피신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화면 중에 한 여성이 저렇게 넘어지면서 신발이 벗겨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네. 저 넘어진 여성은 임산부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넘어지고 나서 신발을 포기한 채 황급히 피신했는데 저렇게 피신하고 나서 몇 초 만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네. 저 와중에 막 승객들끼리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네. 휴대전화 같은 거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네. 급하게 피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기관사가 만약에 상황을 늦게 알았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찍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승객들이 바로 비상통화 장치로 기관사한테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비상 개폐 장치를 문을 바로 또 연 거예요. 네. 그거 바로 열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바로 열고 다른 승객들이 그 탈출하게다 도운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약자는 업어서 막 대피시켜 드리기도 하고 세상에. 그다음에 또 승객들이 다시 이 대피하는 와중에도 객실로 저 객차로 돌아와서 소화기로 또 잠불을 끄고 네. 대단히 모범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아하. 그 덕분에 사건이 이게 축소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행동을 한 모범 시민들이 누구였느냐? 네. 바로 저 지하철로 출퇴근 중이던 현직 경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앞서 최초의 저 방화범이 그 인화물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바로 몇 발자국 뒤에는 그 대피하던 승객, 남성 승객이 넘어진 상황이었어요. 그 뻔히 넘어진 상황인데 그 순간에 불을 붙여서 정말 몇 초 차이로 그 남성 승객분 크게 진짜 생명에도 진짜 큰 위협을 받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삽시간에 검은 유독가스가 전동차 다른 칸으로 삽시간에 번지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진짜 하마터면 진짜 지금이야 시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그나마 조금은 진정된 상태로 얘기하지만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어요, 진짜. 당연하죠. 저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피해가 있었으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불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검은 연기가 전 칸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저러면 호흡기가 곤란이 와서 피하지도 못해요. 이제 나중에는. 세상에. 저런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네네. 이 사람 이유를 봐도 너무 화가 나요. 뭔가요? 60대 남성인데 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요. 이혼 소송에 패소한 거하고 이 일반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한테 왜 피해를 입히는 겁니까? 자기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소송 그러니까요.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될 가능성이 우려해서 범행 실행을 고민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사건 당일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방화하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관심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피해자로 삼고 벌모로 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보통 지하철은 열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 10칸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경찰 조사를 보니까 당시에 저기 5호선에 타고 있던 저 지하철에는 40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계셨어요. 정말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어요. 이 인면수심,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혹시 혐의 인정하시는 걸까요? 네. 상 청구 거론되는데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에게 하시면서 없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인적 나오셨다고 숨기시려 하시면 아니요.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네, 했었는데. 그거 공론화 하시려던 거 네, 맞아요. 저 인간 분노가 여러분들 지금 분노 느끼신 게 그 지점인 거 저도 공감할 거예요. 할 말 없냐 했다니까 죄송합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반성하기는 합니까 지금? 범행 직후의 태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혼선을 탄 틈을 타서 피해자인 척 들컷에 실려 나가는데 경찰이 매세운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손 부분에 그름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용의자다라고 특정을 했고 결국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이제 혐의를 인정했던 것인데요. 한마디로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에 검찰은 이 60대 남성에게요. 과거에 현주 건조물 방아죄 이외에도 살인 미수죄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무려 160명이 특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400명이 넘었습니다. 481명으로 특정됐지만 이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특정된 160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나물질을 뿌리자 미끄러지잖아요. 네. 미끄러진 임산부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였거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저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경우에 혹여라도 불이 번졌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 아니라고 검찰이 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대규모 인원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그리고 우리 양형 기준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탄 열차에 이렇게 이나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는 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저거 사람이야? 그리고 보통은 진짜 더 심하게는 뒤에 사람 다음에 뭘 붙이잖아요. 저기 사람입니까? 저기 사람이에요? 저기 사람이 할 짓이에요? 최진영 변호사님. 근데 이번 범죄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일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영화에도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영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이런 그 살상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주 높은 처벌이 받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낼 수 있는 근거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가지나 돼요? 첫 번째, 이게 인화물질을 사러 갈 때 보통 요즘 누가 현금으로 삽니까? 그런데 이 인화물질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취득한 인화물질을 가지고 네. 이 범행이 있기 전날 이 범행이 있었던 여의도뿐만 아니고
이 강남 회원역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강남역을 비롯해서 그 인화 물질을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는 것이 CCTV 증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났던 것이죠. 지금 저런 장면이군요. 세상에. 그렇죠. 요즘 뭐 어디 가도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변 정리까지도 했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이없는 범행으로 가기 전에 본인의 금융자료, 그러니까 정기예탁금이나 보험을 해지한 다음에 그 돈을 가족들한테 다 보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걸로 해서 나는 다 끝낸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이런 그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어떤 극단적 선택까지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결국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네도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정 원점을 방화뿐만 아니고 살인 미수까지 이 검찰에서 적용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인간이 범행 장소로 물색했던 곳을 보세요. 회원역도 있고요. 남대문 시장 회원역도 있고 강남역도 있어요. 그거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곳이요.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는데요. 이 몹쓸 인간의 앞으로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트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이경규 씨가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다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건 근데 많은 분들도 그런 것은 조금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무슨 약 얘기하고 운전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 대관절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경규 씨의 소식은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일에요.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한 혐의로 일단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지난 8일 낮에 한 건물 앞에서 이제 주차관리요원, 그러니까 발레 파킹이라고 하죠. 네. 이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다른 차를 일단 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경규 씨는 본인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에 탔을 때 그 해당 차량의 차 키도 그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니까 그냥 본인 차인 줄 알고 차가 또 똑같이 생긴 차였기 때문에 그냥 타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동을 했는데 이제 본인 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사무실 네. 도착할 때쯤에 이제 본인 가방이 차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네. 하지만 돌아갔을 때는 이미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경찰분들이 왔네요. 네, 그래서 경찰분들이 왔고요. 또 경찰 차를 다시 몰고 온 이경규 씨를 음주, 약물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경규 씨가 이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뉴스파이터를 쭉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당시에 하재근 평론가 이경규 씨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상당히 길게 장황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당시에 해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해명은 없었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제 약물 양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혹시 불법 약물 이런 거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내가 먹은 그 약은 공황장애 약이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었다. 그 네. 해명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먹은 물질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 문제하고 운전을 해도 되냐 이건 서로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운전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합법적인 공황장애 약이었다. 그 해명만 된 상태에서 네. 국가수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거고 피의자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경규 씨가 어젯밤 9시부터 1시간 45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약을 이제 복용했다는 걸 재차 인정했고 그러면서 몰랐다. 네. 이 약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서 어제 약을 먹고 몸 아플 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크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경규 씨는 이 점은 분명히 했어요. 애초에는 다른 사람의 물론 그 주차요원이 건네준 차량 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건 이 약물 복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 발언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어떻게 그 차를 헷갈릴 수 있느냐. 그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바꿨습니다. 이 안에도 비슷해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그 차에 대해서 제 매니저 차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 차는 잘 안 타는 기 때문에 차가 아무튼 뭐 대리운전도 공들이 워낙 됐습니다. 철저하게 부르시고 발렛도 맡기시다 예, 보니까 예. 그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이질감을 그리 느끼지 않았다고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 국가서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뭐 마약 성분 이런 건 없고, 뭐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처방약이란 말씀. 예. 모두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게 된 건 색상과 기종이 정말 우연찮게 정말 뭐랄까요 절묘하게 또 맞아떨어져서 같아서 지금 빚어진 차고다. 그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랑 마찬가지로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국가수의 정밀 검사도 보내고 CCTV나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이경규 씨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약물이라는 게 마약만 이제 상정을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먹고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잘못 자칫하다가는 판단 능력과 운전 조작이 좀 미숙한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네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최초에 절도 신고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거거든요. 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절도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 약물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도로교통법상 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이경규 씨 진술을 분석하고 처분 여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평소에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이제 소문난 이경규 씨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도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조심해서 또 주의해서 약물 또 건강 치료도 잘 받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요, 정말 휴가철에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사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진짜 휴가철이 되면은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게 그제인 23일 강원도 양양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터널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말 그야말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네, 고속도로 터널 앞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터널 벽과 부딪힙니다. 아이고. 벽과 부딪힌 승용차는 몇 차례 구른 뒤에야 어머나. 멈춰설 수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사고가 난 승용차를 발견한 다른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사고 현장을 피해 갑니다. 네. 그런데 이때 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전혀 보지 못한 건지 아이고. 사고 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어머나 세상에. 최진영 변호사님, 영상만 봐도 너무 충격적인데 일단 사고 나신 분들은 지금 괜찮을까요? 안전 문제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거의 똑같은 사건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단독 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되면 바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앞에 가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피해 가는데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속도 위반할 경우에는 저렇게 2차 충돌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 결국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충돌로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세상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앞에 단독 사고로 해서 저렇게 차가 전복돼 있는 상황 속에서 20대 남녀가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우송됐습니다만 사망하셨고 세상에. 옆에 타고 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다쳤다라고 하는데요. 2차 사고를 냈던 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성 운전자였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부상을 입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그러면은 사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고가 사고로 이어졌어요. 결국 그래서 사망 사고까지 났는데 지금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또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지금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네.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터널 벽면을 1차 추돌을 하고 전도된 차량, 그 차량이 멈춰서 있는데 뒤에 오던 차량이 그걸 발견해서 2차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사고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견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터널 안이 어두운 것도 아닌데 앞에 차량이 뒤집어져 있는 거, 전도된 걸 못 볼 수가 있지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부분은 손정희 변호사님 경찰의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방주시라든가 가속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운전 중에 다른 작업을 했는지 여부도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처참합니다 진짜. 아이고. 네, 이렇게 1차 사고가 나고 2차 사고가 굉장히 강도 높게 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면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가 무려 14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 사고보다 6배나 높은 그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2차 사고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비트박스 이 4글자를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뭐예요? 있는데요. B는 비상등을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주시고 그러니까 트렁크를 연 뒤에 이 밖으로 대피하는 밖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는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비상등 켜고 트렁크를 열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하시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로 진짜 한 사람의 목숨까지 지금 앗아가는 사고가 났는데요. 앞으로도 이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또 전국으로 많이 다니실 텐데 정말 중요한 건요. 물론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슨 졸음운전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졸음운전 등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리면 반드시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는 안전운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내란 특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 특검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째 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금일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 특검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근거가 뭡니까 지금? 내란 특검에서 바로 어제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 3월 8일에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었는데 109일 만에 이번 다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고 그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검팀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한비자의 법불아귀 이런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앞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조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일반적인 수순이 출국 금지일 텐데 최진영 변호사님, 자 혹시 이 체포영장 청구를 특검팀이 공개한 게 혹시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겁니까? 매우 사실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최종적으로 기소하기 전까지는 내부적인 수사 사건을 외부적으로 유출하면은 그것이 그 피의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을 하면서는 그에 대한 특칙으로서 수사 진행 경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이와 같은 브리핑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런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이 법 자체가 그와 같은 어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박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내란 특검 보호 입장에서는 그 특검 규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안과는 사뭇 다른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이담 아나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경찰에서 이제 출석 통보를 했던 거지 특검이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특검으로부터는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이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특검이 이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또 피해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고 소수 인원의 경호처에서 파견된 소수 인원의 경호만 받으면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사저에서 지금 관저도 없어요. 사저에서 지금 법원으로 이동할 때 최소한의 경호만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예전처럼 집단으로 몇백 명의 경호처 직원이 에워싸고 하는 그런 옛날 체포영장 집행 때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할 수도 없어요. 관저도 없어요. 철옹성도 없어요.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된 거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소환에 불응할 것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감안해서 체포영장을 이제 소환 없이 신청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특검은 경찰의 수사에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계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여러 차례에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소환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견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발부 직후 또는 직전에 일정을 조율해서 특검에는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가 실제 구인 집행되지 않고 일정이 조율된 상태에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박지영 특검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 얘기 브리핑 중에 최진영 변호사님,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말은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입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지금 탄핵은 당한 상태였지만 당시에는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는데 그때 1차 무산돼가지고 여러 비판을 막 직면하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막 여러 회의도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할 때 그때 막 수많은 비난받았잖아요. 근데 아마 끌려다니지 않겠다 한 것은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브리핑 내용일까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자체의 사무실 인테리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법불락이 승불요곡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은 존귀한 곳에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휘었다고 휘지 않는다라는 그 한비자의 한마디로 엄정한 법 집행 이 부분을 강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박지영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피의자는 여러 명이고 그중에 윤 전 대통령은 그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란과 관련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우두머리부터 부릅니까? 아니죠. 밑에 관련되는 실무자부터 차근차근 하고 최종적으로 수사의 정점을 그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수사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법불 악의인 것인지 오히려 네. 전 대통령이고 특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히려 타겟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히 봐야 된다.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전주지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관련해서 소환 조사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라도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또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격적으로 그냥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건 정말 검찰이건 경찰이건 말 그대로 법불 악의를 정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네.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르면 오늘 지금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발부가 밤 늦게나 좀 길어지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게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매일같이 이곳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네. 요즘 이게 며칠 전에 또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다. 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간호를 하는 그 모습이 뭐 포착됐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매일 제가 알기로 거의 뭐 매일 갈 겁니다. 매일. 예. 아 그렇군요. 최재명 교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딜 뭐 누구 간호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입원해 있잖아요. 지난 16일 날 아산병원에 예, 입원해 있죠. 뭐 일각에서는 이게 수사를 피하기 위한 태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마치고 늦은 오후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병문안하는 그 병실들한 포착된 사진인가 봐요. 네. 그래서 간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곁을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전한 말이고요.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매일 병원을 찾고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뭐냐면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을 저렇게 잘 알아서 각종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시청자분들이. 왜냐면 공식 무슨 대통령실 공식 직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고 같은 뭐 대학교 동문 선후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하진 않습니다만 전부터 어떤 개인적인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윤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비화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일반적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그 소셜 SNS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만 저는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근황을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봅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또 지켜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우울증 증세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 또한 특검의 이 압박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부름으로 체포영장 청구됐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련돼 있는데 참고인 조사 이런 거라도 소환을 할 예정이신가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네. 이제 소환을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자체적으로는 직접 맞닥뜨리는 건 김건희 특검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해병 특검에도 임성근 전 사령관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발언 들으셨죠?
필요하다면 부를 가능성이 있다,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두 가지를 다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최진열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또는 지금은 입원 중이잖아요. 직접적인 조사 가능한 상황에 어떻습니까? 직접 조사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검 사무실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수순에 불과하다. 다만 그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른 사건 자체, 다른 피의자나 압수수색 절차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있을 것이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출국 금지도 되고 뭐 지금 사실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에서 어디 도주의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군검찰이라든가 경찰 이런 데서 관련되는 기본 사실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 그 이후에 어느 순간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일반 그 검찰과 달리 특검은 시간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범위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건강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해서 해야 될 텐데 만에 하나 계속 거부를 한다.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최혜병 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칙적인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법조계에서는 부부가 같이 문제가 됐을 때에 동시에 두 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대한 어떤 옥바라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같은 것이 먼저 청구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발부가 될지. 네. 자, 이런 가운데 요새 이상하리만큼 잠잠하고 조용하던 이분이 다시 뭔가 활동을 재개했다는데 이담 아나운서 누굽니까?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조용했던 건데요. 네. 일주일 정도 조용해도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좀 잠잠하다가 SNS에 다시 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국민의힘 중진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또 쓴소리를 척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척결이라고 아주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네. 한국의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부하 뇌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다라면서 결국 한국의 보수 세력은 초토화된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분 뒤쯤에 이 글을 한번 수정했거든요. 네. 수정해서 또 추가한 글이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전 탄핵 때는 용케 되살아났지만 두 번 탄핵당한 지금은 과연 국민이 이를 용인할지 걱정이다라고 또 말을 좀 추가를 했는데 네. 아마 이것 또한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걸 또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귀국했을 때 기자들이 막 질문을 막 쏟아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를 들어보면 지금 이 SNS 내용과 뭔가 좀 끼워 맞추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혹시 이준석 대표랑 만남 같은 가능성? 방금 들어왔습니다. 차차 고민이 끝나면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인즉슨 손정희 변호사님 뭔가 이제 일주일 정도면 고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SNS 활동 재개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SNS 소통 플랫폼이죠. 청년이 꿈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답을 보낸 건데요.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까지. 이런 댓글로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순리대로 내 능력을 아직 남아있는 능력을 쓰겠다는 의미도 또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보실 때는 그러면 세상이 부를 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던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봤던 두 가지 부분인데요. 네. 첫째는 그 한국 보수세를 망친 주범하고 이제 윤석열, 한동훈, 용병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해체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 과정을 예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물론 의원들이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간판을 내리거나 네. 아니면 다른 정당으로 새롭게 해체 모의를 하거나 아니면 네.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서 함께 이제 새로운 창당의 모습을 갖는 그 과정,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때 네. 지금은 어렵고요. 지금의 국민의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스스로 박차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정당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네. 제2창당의 수준으로 완전히 간판 내리고 새롭게 간판 바꾸고 또 다른 사람 영입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본인이 네.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더 제가 네. 짚자면 정치보복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도 수사 선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그걸 아마 정치 공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누군가 그런 궁금증을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까지 쭉 대선 경선 패배한 이후 하와이에서의 행보, 쭉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자기 책임은 요만큼도 없다는 건가? 그런 궁금증을 저한테 던졌는데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후보님에 대해서 유감이 많은 거죠. 본인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 대해서 참 유감이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은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유감이 많죠. 왜냐? 국민의힘 계열의 당에서 당대표했고 그리고 대선 후보도 나왔고 그 이후에 대구시장, 네. 경남지사. 사실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란 그 틀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영양분을 쪽쪽 빨아드신 분이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먹던 물에 침을 뱉고 갔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가셨으면은 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탈당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돌아오실 때도 조용하게 오셔야죠. 원래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인데 패배하셔놓고 더 어떻게 보면은 시끄럽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국민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본인한테 어떤 기회가 올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세상이 부를 때까지는 기다린다고 하는데 과연 계속 부를 것인지는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라고 봅니다. 아마 홍준표 전 시장 못지않게 요즘 잠잠하다 싶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을 거예요. 바로 이준석 의원일 텐데 근데 남의 집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행동은 아무리 봐도 안 나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100% 출마할 것이다. 그래요? 100%예요? 100%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예상대로 3명이 나올 경우에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동훈이 100%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네.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얘기를 좋아할까요? 근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의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경이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꺾이기 전일 텐데 가가지고 과연 거기 승부를 개인 능력 하나로 돌파하는 게 쉽겠느냐. 하면은 영웅 되죠. 돌파하면 이제 굉장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거니까 욕심이 나겠지만 안 되면 이제 약간 좀 황교안 대표 같은 약간 막 대표도 하고 막 총리도 하고 다 기분 내고 하는데 나중에 종로 가서 뚝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분은 수도권에서 안 먹히나 본데 이렇게 그냥 판명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이걸 보면
예전에 그 정치평론하던 또 가락이 또 나오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는데 평소에. 뭐 다 지금 아울러서 평가를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스스로로 평가를 많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의 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지금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을 가능성은 거의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의 지형을 보면요. 국민의힘은 친윤계가 아직도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선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력적으로 그렇고 지난번에도 이미 뭐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은 본인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그 본인의 희망 섞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네. 남의 당 신경 쓰지 말고 개혁신당이나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전에는 그래도 이 배지를 달지 않았을 때는 뭐 MBN 프로그램 포함해서 여러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평론가 하면서 정치를 막 이렇게 큰 틀에서 봤던 이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분석과 전망이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좀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 정작 이준석 의원이 언급했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뭐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유명한 그 잘하는 라이브 방송 계속하고 있을까요? 일단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작 만추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현빈이 이렇게 코트인데 물론 현빈이니까 멋있는 거지만 이거 너무 멋있는데 해가지고 그런 옷을 하나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틀즈 얘기했었는데 조지 해리슨이 이걸 쳤어요.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최진영 변호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질문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작전이 먹힌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먹히겠습니까? 정말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어떻게 보면 팬덤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네. 본인의 어떤 팬덤을 관리하는 것 같은 나르시스트적인 이런 측면, 과연 본인의 전국적인 어떤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합당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그럴 건, 아유, 최진영 변호사 왜 이러십니까? 저 좀 먹힙니다. 잘 먹히고 있어요, 지금. 당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네. 제목을 보니까 뭔가 불길한 기운이 엄습하는데요. 세상에 이담하면서 뭔가요? 네, 어제 새벽 부산 진구에서 네 가족이 살고 있던 아파트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4시쯤에 아빠와 엄마는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을 하러 일찍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간 지 10분 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집 안에는 10살, 7살 어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네. 네, 어린 자매가 잠든 집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에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소방차가 여러 대 출동해서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아이들은 연기를 들이마셔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집 주변 외벽이 까맣게 그을린 것도 보이고요. 잠을 자던 주민들도 황급히 대피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웃 주민들도 일단 갑작스러운 화재에 놀랐을 텐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안 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타는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다. 내가 보니까 여기 막 연기가 막 엄청 있길래 신고를 했지. 경보기는 크게 울렸어. 젊은 여자분인데 불났다면서 감을 지르더라고요. 내다보니까 막 뛰어다니시면서 불났다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이제 이 계단을 내려왔는데 되게 예쁘다 하더라고요. 그 공주 둘이가 억수 밝고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공주들 아마 그 잠들고 있던 이 어린 자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자매 어떻게 됐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이 부모님들이 새벽 4시경에 청소하러 나가서 2-3시간 정도 인근 건물에서 청소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 아침 그 등교 준비를 해주는 세상에. 그런 생활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새벽 4시경에 청소하러 나가자마자 한 15분 만에 이제 불이 났다는 것이고 세상에. 어제 10살 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7살 여동생은 오늘까지 치료를 받다가 역시 또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떡합니까 세상에. 아니 최진봉 교수님 저는 꼭 이런 안타까운 일 전해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사시는 가정에 부모님 이 부부가 새벽에 건물 청소하러 가서 열심히 아이들 키우려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닥쳐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두 아이가 특히 동네 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저 동네가 어르신들이 많고 이러는 아이들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에 띄는 거죠. 이 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인사하고 모르는 분한테 인사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참 예쁘니까 귀여우고 예쁘니까 사랑도 해주고 마주칠 때마다 누군지 몰라도 인사 잘하는 그 인사성에 또 칭찬도 해주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는 인근 건물에서 청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온 가족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분도 많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밝고 예뻤던 아이로 통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전하는 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맞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쩌다 이런 화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세상에. 네,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 2명이 모두 출근하고 나서 10분 만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일단 거실에 있는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선하고 콘센트에 연결된 부위에서 정기적인 원인으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10세 언니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판명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관할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